안녕하세요. 응용식물연구소의 이종수입니다. 오늘은 농장의 경우 산성 토양 개량에도 꼭 필요한 퇴비를 알기 위해 시엔율과 질소 기하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생각엔 시엔율은 토양학에서 실제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수준으로 따진다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지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다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질소 함량이 낮은 곡류의 지피나 어린 풀과 어린 나뭇잎 같은 것은 온도가 알맞고 습도가 알맞은 토양에 넣어주어도 저절로 썩는데요. 그러나 이런 질소 함량이 낮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에게도 질소가 필요합니다. 유기물에서 질소가 부족하면요, 미생물은 그 질소를 토양에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질소는 작물이 이용해야 할 질소입니다. 때문에 질소 함량이 낮은 유기물만을 흙에 넣어주면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과 작물 사이에 질소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활동성이 강하고 숫자가 많은 미생물이 항상 경쟁에서 이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물은 질소가 새로 만들어질 때까지 질소 부족을 겪게 되는 현상으로 탄소질과 질소질이 적절하게 배합된 유기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지나쳐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흙의 보약인 유기물도 잘못 넣으면 도리어 해가 되는 거죠. 땅심을 돋을 욕심으로 논에 생볏짚을 많이 넣고서 모를 내면 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잎이 누릇하게 됩니다. 벼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도 썩지 않은 볏짚을 넣어주면 잎이 누렇게 변합니다. 이런 현상을 질소기하라고 합니다. 물론 논에 생볏짚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벼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벼의 수량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생볏짚을 흙 속에 넣으면 미생물들이 막 달려들죠. 미생물에게도 탄소와 질소는 필요합니다. 질소로 자기 몸을 만들고 탄소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볏짚의 질소 성분은 아주 적은 데 비해 탄소 성분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즉,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른 볏짚 속에 탄소는 42.2%, 질소는 0.63%가 들어있어서 탄질률은 67대 1이 됩니다. 그러나 미생물에게 적당한 탄질률은 20대 1 정도이니 이 비율에 의하면 볏짚의 질소 성분은 3분의 2나 모자란 셈이어서 모자란 질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볏짚 1톤당 약 7kg의 질소가 미생물이 몸속으로 들어가고 모자란 질소를 채워주지 않으면 미생물은 부족한 양을 흙에서 결국 빼앗아오게 됩니다. 미생물보다 힘이 약한 식물은 질소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에서 지고 마는 거죠. 결국 질소가 부족해서 잎이 누렇게 부황기가 듭니다. 즉, 황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식물은 자람을 멈추게 되는 거죠. 볏짚을 다 먹고 나면 미생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서야 뿌리는 죽은 미생물에서 나오는 질소를 먹고 정상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생볏짚을 줄 때는 질소도 함께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볏짚 1톤에 질소 8.5kg을 주어야 작물의 질소 기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탄질률이 높은 신선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지면 유기물 분해균이 번식과 활동이 왕성해져서 토양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까지 미생물 세포의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어 작물은 무기태질소의 부족으로 영양 결핍이 되는데, 이것은 생물 상호와는 물론 미생물과 작물 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이 많으면 미생물이 번식이 왕성하여 작물은 영양 부족이 일어나지만 토양으로부터 질소의 유실을 억제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탄질비가 클 경우에, 즉 탄소가 많다는 거죠.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존재하는 탄소는 풍부하지만 영양원으로서의 질소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질소 기하 현상이 발생시키고 유기산의 생성으로 pH가 저하되어 분해가 느려지게 됩니다. 반면
탄질비가 너무 낮으면 질소가 암모니아로 변하여 pH가 상승하고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흙과 퇴비의 관계를 보면 토양 속의 유해 미생물은 작물을 약하게 하고 죽게 만들어 피해를 주는 반면에 유효 미생물은 작물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수확과 작물의 품질 향상을 돕습니다. 살아있는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3에서 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토양 내 유기물은 일반 흙보다 6배의 수분을 보유하고 미생물의 먹이 및 분해 시에는 각종 미량 요소를 공급하여 주서 영양도 공급하고 토양의 옷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좋은 토양이라고 하면 통기성, 보수성, 보비성, 배수성이 좋고 양분을 고루 갖추고 병충해가 적은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잘 발효시킨 퇴비 속에는 하얀 눈덩이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유익한 방성균입니다. 스트레토마이신, 테오마이신, 네오마이신, 오레오마이신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페니실린 등의 천연 항생 물질입니다. 여러분, 질소 기화 현상을 피하기 위해 완숙 퇴비까지 한번 끌고 와 봤는데요. 설명을 최대한 자세히 해드리려고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제가 학부과정 때 토양학 시험에서 질소 기화 현상 문제를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문제를 틀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교수님이 너무 어렵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퇴비를 만드는 것이 토양 유기물의 공급원이 퇴비이기 때문인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생볏짚을 그냥 토양에 넣지 말라는 건 대충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뭐 탄질주의다, 뭐 미생물 활동이다, 뭐다 해서 꼬이신 거 이해합니다. 아마 농학을 배우신 분들도 헷갈려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들으면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한 방에 이해를 시키려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큰 수박이 있어요. 엄마가 썰어주지 않으면 애기의 그 작은 입으로는 먹어보려고 들고 물고 별짓을 다 하다 보면 입만 아프고 팔림도 빠져 결국은 내려놓고 투덜거리다가 다시 도전하겠죠. 수박 하얀 껍질만 까는데 벌써 허기가 져가지고 수박 보고 한마디 합니다. 너 잠깐 기다려 하고는 냉장고에 뛰어가 밥이나 콜라 한 잔 먹고 다시 힘을 내어 도전하겠죠. 그러다 주방에서 무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칼이죠. 열심히 먹으려고 썰어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까 먹었던 밥하고 콜라 때문에 슬슬 배가 불러오니 수박을 먹지 않고 그냥 두고 놀러를 나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아이의 형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없어 굶고 있으면 형이 키가 크겠냐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만약에 엄마가 처음부터 수박을 썰어줬다면 아기는 밥과 콜라를 안 먹었겠죠. 그럼 그 아이의 형은 배고파 들어와도 밥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동생이 먹어버렸으니 형은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붙잡고 울고 있을 것입니다. 밥이 없어 배고파 울고 있던 형이 식탁에 놓여있는 썰어진 수박을 보고 허겁지겁 먹고 그제서야 허기를 달래서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는 웃픈 얘기인데요. 이 얘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질소 기화 현상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스토리와 현실 관계에서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엄마는 생각 없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아이는 뭐든지 뽀개려고 하는 미생물이고요. 수박은 완숙되지 않은 퇴비를 말합니다. 칼은 미생물에 도움을 주는 온도, 습도입니다. 미생물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죠. 형은 꾸준히 밥을 먹고 성장해야 하는 내가 키우는 농장의 식물입니다. 썰어진 수박은 미생물이 분해를 마쳐 식물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이온화된 무기물일 수 있습니다. 밥과 콜라는
식물이 꾸준히 먹던 질소와 영양제입니다. 이제 질소 기하현상 아셨습니까? 그래서 퇴비는 완전히 발효를 시켜서 토양에 넣으라는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 부르짖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미생물을 접하고 기본이 될 수 있는 토착 미생물을 알고자 저는 크농 크로퍼 프롬에 가서 미생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 캄보디아인들에게 농학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날까지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